즐거운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요즘 나들이 하기에 정말 좋은 날씨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특히나 이 가을 산의 풍경을 보려고 등산 가는 분들 참 많이 계시는데요. 그런데 들뜬 마음으로 자칫 무리한 산행으로 나섰다가는 큰 사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아마 등산 갔다가 돌연사 당했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돌연사의 주범이 이 심장 혈관이 막히는 심근경색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이번 달 11월부터 이 환자가 급증한다고 합니다. 이 심근경색이 더 무서운 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 증상이 나타날지 모른다는 건데요. 그래도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대처한다면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심근경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이 치료법에 대해서도 보다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심장내과 양태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수님도 요새 등산을 좀 다니시나요? 바쁜 와중에도 종종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등산하다가 돌연사 당했다는 이야기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환자가 많이 있으신가요? 네, 저기 심장내과에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요. 평소에 운동을 잘 하지 않고 흡연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잘 안 하시다가 갑자기 등산을 하신다든지 심리적인 스트레스, 과로에 노출되면은 그 급성 심근경색증의 위험이 증가되게 됩니다. 특히나 이 가을에 이런 위험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게 아무래도 평소에 운동을 안 하시던 분들이 그 주위에서 막 부추기시잖아요. 네. 가을산 너무 좋으니까 같이 네. 가자 이렇게 해서 본인 건강 생각 안 하시고 가시다 보면 또 무리한 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날씨가 춥다 보니까 이 심근경색이 더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국내 심근경색증의 발생 빈도를 보면은 날씨가 추워지는 11월이나 12월에는 그 빈도가 증가되고요. 네.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이나 9월에는 그 빈도가 낮아집니다. 그 급격한 기온의 변화라든지 추운 날씨가 심장 혈관에 수축한다든지 심근 산소 소모량의 증가를 통해서 아마 그런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사실 본격적인 추위는 시작도 되지 않았죠. 앞으로 점점 더 추워질 텐데 이 심장 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근경색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심근경색증이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심장은 하루에 10만 번 이상 뛰면서 각 장기로 피를 보내주는 아주 중요한 장기로요. 네. 자동차를 비유하면은 엔진이라고 똑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심장도 피를 받아서 그 영양분과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네. 그런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주는 혈관을 심장동맥, 즉 관상동맥이라고 합니다. 네. 관상동맥은 심장의 오른편에 1개, 네. 그리고 왼편에 2개, 이 3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네. 이러한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서 갑자기 막히면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고 네. 혈전에 의해서 막히면은 이런 심장 근육이 손상되는 쉽게 말해서 괴사가 되는 병이 급성심근경색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이 좁아져서 이렇게 괴사까지 이어지는 거군요. 네, 급하게 막히면서 이렇게 심장 근육이 괴사가 되는 질병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 혈액이 지나가는 길이 이제 혈관인데 이 길이 좁아지거나 막혀서 괴사하는 게 지금 급성 심근경색증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앞서 그 피떡, 그 혈전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혈전이 이 혈관에 왜 생기게 되는 건가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축상동맥경화증을 하는 것입니다. 축상동맥경화증은 네. 그 수도관이 그 녹이 슬어서 막히듯이 심장 혈관의 가장 안쪽 부분이 지방이 침착되고 축척이 되면서 축상동맥경화반이 두꺼워지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좁아진 혈관을 축상동맥경화증이라 하고, 이런 축상동맥경화증에서 발생한 혈전이 가장 중요한 심근경색증의 원인이 됩니다. 네. 그 외에 심장 동맥이 경련을 일으킨다든지, 안 그러면 색전에 의해서 심장 동맥이 기계적으로 막힌다든지, 심장 동맥의 염증성 질환 내지는 눌려가지고 이렇게 급성 심근경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정말 다양한 원인을 짚어주셨는데 흔히 우리가 심장 질환하면 익히 알고 있는 게 협심증이 있거든요. 이 협심증이랑 심근경색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협심증은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그 죽상동맥경화증이 점점점 진행해서 네. 간상동맥 내경의 그 면적이 50%, 직경의 70% 정도가 좁아지면은 생기는 게 그 협심증이고, 네. 심근경색증은 죽상동맥경화증에서 피떡이 생기면서 갑자기 혈관이 막히는
아래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죽상동맥경화증이 심하게 좁아지는 것이 협심증이고 네. 그것이 피떡에 의해서 갑자기 막히는 병이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협심증에서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말이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는 구분할 수가 있는데 네. 협심증이 있으신 분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급성 심근경색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이 협심증이랑 좀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 네. 주시죠. 급성심근경색증의 증상은 가장 중요한 증상은 가슴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 가슴이 아프다는 증상은 쉽게 쪼인다, 내지는 짓누른다, 쥐어짠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보통 협심증의 증상도 비슷한데 이런 협심증의 가슴 증상보다는 좀 더 오래 지속되고 심한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어떤가요? 협심증보다는 굉장히 더 오래 지속되고 한 30분 이상 굉장히 오래 지속되고 정도가 그 과거에 경험해보지 못한 정도로 굉장히 심하게 아프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딱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자각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통증이 가슴에만 국한되지는 않고 턱이나 상복부, 팔로 이렇게 전파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전신 서약이나 발안, 구역질, 구토, 어지럽다 내지는 호흡곤란 등의 이런 다른 증상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참 증상만 들어도 정말 본인의 몸에 딱 문제가 생겼다는 걸 알아서 굉장히 긴박감이 느껴지는데요. 실제로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서 병원을 찾으셨다는 분이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습니다. 이분께 조금 더 자세히 질문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가게 되셨나요? 예, 처음에 1차 징후는 토요일 날 10시경 정도에 네, 한 5분간 굉장히 아픈 통증이 왔었어요. 네, 식은땀이 막 흐르고 네,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는데 네. 한 5분 지나고 나니까 싹 가라앉았어요. 다시 원상태로 싹 가라앉아서 네. 토요일에 해서 이제 월요일 날 일찍 병원에 가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네. 그날 퇴근을 하고 자는데 새벽 한 5시경에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통증을 친구들이 물어보기에 어느 정도 아프냐 해서 제가 네. 표현하기를 애를 한 10명 이상 놓는 것 정도로 아프다. 일찍이 경험하지 못하는 여하튼 통증입니다. 정말 딱 예. 문제가 있다는 걸 본인이 느끼실 수 있을 예. 만큼이셨군요. 말도 안 나오고 그냥 네. 뭐 호흡도 잘 안 될 정도로 땀은 그냥 막 식은 땀 막 줄줄 물 흐르듯이 흐르고 네. 그런 통증이 오고 이제 제가 119를 불렀죠. 네네. 불러가지고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갔더니 어떤 진단을 내리시던가요? 예, 병원에 가서 그때는 제가 정신이 혼미했기 때문에 네. 정확한 건 이제 인식을 못 하고 네. 응급실에 들어가서 응급 처치를 하고 바로 시술실로 네. 간 거로 기억이 됩니다. 그리고서 또 어떤 시술을 받으셨나요? 예, 그 시술실에 들어가서 네. 저기 스텐트 삽입술 네. 그걸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갔었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많이 괜찮아지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현재는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지금 뭐 어떤 부담은 없고요. 네. 어떤 약 충실히 잘 먹고 네. 예. 그다음에 가벼운 운동, 네. 야산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도보 같은 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유, 다행입니다. 건강 관리 잘 하셔서 앞으로도 또 더 즐겁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분 정말 가슴 통증이 심하셔서 병원에 가셨는데 이 정도면 빨리 가신 편이신가요? 이 정도 빨리 가시는 편인데 네. 그래도 빨리 오면 올수록 좋은 것이 급성심근경색증의 굉장히 병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심근경색증이 아니더라도 왜 갑자기 막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가슴에 통증을 느끼게 되잖아요. 이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건가요? 급성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 외에도 가슴 네.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그런 급격한 운동이라든지 네. 그러면 역류성 식도염 네. 그리고 위궤양, 근골격계 질환들이 가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은 심근경색 위험 인자가 많으신 분들이 목 부위부터 상복부까지의 증상이 있으면은
그 심장 혈관 질환의 가능성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타나서 병원에 가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혹시 무증상인 경우도 있나요? 네, 급성신경이색증이 그 한 20-30%의 환자에서는 증상이 없이 급성신경이색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수술한 후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이 그렇게 무증상으로 신경이색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서는 네. 그 위험인자라든지 증상의 변화, 각종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그런 경우는 방치되는 경우가 꽤나 많겠어요. 그렇게 방치되어 가지고 네. 그 예후가 나빠진 경우가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앞서 지금 뭐 역류성 식도염이나 아니면 이제 뭐 여성 같은 경우 유방 쪽에 지금 가슴 네. 통증까지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렇게 다른 질환이랑 오인해서 늦게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요즘은 그런 빈도가 좀 줄었지만은 네. 요즘도 그렇게 적절한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예후가 안 좋은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성신경이색장에 앞서 얘기 드렸던 증상에 대한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심장 질환하면은 보통 이제 중년 남성을 떠올리잖아요. 여성들은 어떤가요? 여성들은 그 동년배에 비해서 네. 이런 심장 혈관 질환의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빈도도 낮고요. 하지만은 여성들이 폐경기를 지나면은 그 빈도가 급격히 증가돼서 동년배의 남성과 비슷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폐경기 이후에 지금 동년배 남성과 같이 그 증가율이 점점 오른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건 뭐 호르몬의 변화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 폐경기가 되면은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감소가 되면서 우리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할 수 있는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낮아지고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아지고 그런 변화들이 그 혈관 질환의 빈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심근경색하면은 이 중년 남성이 겪는 거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여성분들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심근경색의 치료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심장내과 양태현 교수와 함께 심근경색증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심근경색증의 이제 증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 설명을 들으면서 가장 무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증상이었습니다. 이 무증상을 경험하는 환자가 20-30%나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상이 없는데 검진을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많이 안 계시잖아요. 특히나 이 심혈관계 검진을 받아야 될 분들이 좀 계신가요? 네. 특히 축상동맥, 앞서 얘기 드렸던 축상동맥경화증이 심장혈관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 하였고 이런 축상동맥경화증의 그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위험인자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거기 환경적인 요인으로서 비만, 고지방식, 흡연, 스트레스, 운동 부족 있을 수가 있고 저희들이 조절할 수가 없는 유전적인 요인으로 고혈압, 콜레스테롤, 당뇨병, 그리고 나이가 많다든지 남자, 가족력 이런 것들이 그 축상동맥경화증을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네. 빨간색으로 보시는 흡연,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병이 가장 중요한 축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그냥 환경적인 요인이 아니라 유전적인 요인이기도 하군요. 네, 콜레스테롤의 상승은 보통 환자들이 얘기하기로는 네. 음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보통 이제 하시는데 고기를 많이 네. 드시는 분이 이제 네. 기름이 많이 쌓여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실제로는 그 유전적인 요인, 즉 체질에 의해서 한 3분의 2 정도가 결정이 되고 한 3분의 1 정도는 음식이라든지 식생활 습관 그리고 운동 등을 통해서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고위험군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셨어요. 고혈압이 있으시거나 고지혈증, 그러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신 분들이요. 그리고 당뇨가 있으신 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은 꼭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심근경색의 경우 어떤 검사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네. 병원에 가게 되면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심근경색증이나 네. 협심증으로 이렇게 의심이 되는 환자들에 대한 증상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환자가 어떨 때 아픈지, 그리고 증상이 어떻게 지속되는지, 네. 그리고 다른 동반 증상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검사 방법이 되고요. 네.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심전도 검사가 있습니다. 이 심전도 검사는
심장의 정기적인 활동을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운동보아 검사가 있는데 운동보아 검사는 그 심장의 운동을 통해서 부하를 줌으로써 네. 앞서 보여드렸던 심전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상이 생기는지, 그리고 혈압과 맥박의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환자의 운동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심장 초음파 검사입니다. 심장 초음파 검사는 직접적으로 심장의 움직임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고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상동맥 촬영술이 되겠습니다. 네. 관상동맥 촬영술은 그 심장 혈관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 방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은 심장 혈관에는 다행히 그 크나게 문제는 없는 분이고요. 그 왼쪽 심장이 정상적인 심장 혈관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적인 정상의 심장을 가지신 분들이 이 검사를 다 거치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냥 심전도 검사로만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정상과 기본적인 심전도, 그리고 흉부 엑스선 검사,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운동보아 검사, 심장 초음파 등으로 네. 그 관상동맥 조영술의 필요성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아, 문제가 있으신 네. 분들이요? 네, 하지만 급성심근기색증이 의심이 될 때는 네. 그 심전도와 엑스레이 그리고 피검사 등의 가장 기본적인 검사를 통해서 곧바로 관상동맥 촬영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이건 실제로 보시는 관상동맥 조영술인데 왼쪽에 보시는 정상 관상동맥 조영술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른쪽은 죽상동맥 경화증으로 인해서 혈관이 좁아져 가지고 이렇게 혈관이 협착이 보여지는 모습을 관상동맥 조영술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조영술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조영제를 마시고 나서 촬영을 하게 되는 건가요? 조영제를 그 정맥 주사를 한 다음에 네. 촬영을 하게 됩니다. 아. 조영제가 없으면 혈관의 모양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외에 심장 CT를 최근에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보여드렸던 관상동맥 조영술은 혈관을 직접 뚫어야 되는 이런 침습적인 검사가 되겠고 네. 이런 심장 CT는 그 조영제를 같이 사용하는 공통점은 있지만은 그 침습적인 검사가 아니고 일반적인 CT 촬영하듯이 CT를 촬영하면은 혈관의 모양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정확도는 앞서 보여드렸던 관상동맥 조영술에 비해서 조금 떨어지지만 검사의 편리성이라든지 접근성에 있어서는 아주 우수한 검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심장 해가역 검사라고 이렇게 병원에서 종종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심장 해가역 검사는 해가약 물질을 심장 그 몸에 주입을 한 후에 네. 심장 근육에 얼마나 피가 가는지, 그리고 그 피가 안 가는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심장 근육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검사 결과 과정을 거쳐서 심장 혈관이 좁아져 있는 경우에는 이 길을 조금 터줘야 될 텐데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환자가요? 죽상동맥 경화증에 의해서 혈관이 좁아져 있으면 가장 중요한 약물 치료는 아스피린이고 그리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저하제가 가장 중요한 약제가 됩니다. 그 아스피린과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네. 추후에 급성심근경색증과 급사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약제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 베타 차단제, 네. 칼슘 차단제 같은 혈관 확장제도 아주 중요한 약제가 되겠고 그 외에도 새로운 다른 기전으로 심장 혈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다른 약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지금 딱 들어오는 게 아스피린이거든요. 이 아스피린 평상시에 먹어두면 뭐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을 좀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환자들이나 일반인들한테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네.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저희들이 예방하는 것을 1차 예방이라고 하고요. 네. 질병이 한번 발생하고 나서 그 재발을 막는 것이 2차 예방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아스피린은 그 심장혈관 네. 그리고 뇌 동맥이 생기고 나서 질병이 재발을 막는 2차 예방에는 아주 중요한 약제이고 네. 꼭 사용해야 되는 약제이긴 한데 네. 논란은 조금 있지만은 심장혈관과 뇌혈관에 대한 1차 예방 효과, 즉 질병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발생을 막는 그런 1차 예방 효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는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더 중요한 약제인데요.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아스피린과 다르게 그 심장혈관 그리고 뇌혈관의 1차 예방, 2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더 중요한 약제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스피린은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어떤가요? 이것도 그냥 쉽게 아니요, 구매가 콜레스테롤 가능한가요? 저방제는 네. 의사의 처방이 꼭 필요한 약제입니다. 그러면 고지혈증이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정말 영양제처럼 예방 차원에서 먹어도 되는 건가요? 1차, 2차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네. 관점에서는 질병이 그 관성동맥 질환인데 뇌동맥 질환의 병이 없다 하더라도 네. 복용을 해도 되는 약제가 되겠습니다. 아, 하지만은 그렇군요. 네.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완전히 부작용이 없는 약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먹어서 얻는 이득과 그리고 네. 거기 처방에 따른 부작용을 잘 평가를 하셔가지고 네.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그럼 부작용은 어떤 게 있나요? 콜레스테롤 저하제 그 부작용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근육통, 피로 등의 네.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흔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 기능 검사 이상, 구역, 구토, 설사, 변비 같은 위장관계 질환, 그리고 피부 발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를 복용을 하면은 혈당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실제로 콜레스테롤에 강한 콜레스테롤 약제를 쓰면 혈당의 증가 정도가 더 높게 됩니다. 콜레스테롤 저하제가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군요. 네, 콜레스테롤의 효과가 좋은 만큼 부작용도 있는 거고 콜레스테롤의 그 동맥경화 억제 효과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 정도의 감소 효과에 비례해서 네. 부작용은 증가되게 됩니다. 네, 괜히 처방전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본인의 몸 상태를 잘 검진 받으셔서 네, 이런 약제를 잘 사용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예방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심근경색이 돌연사의 또 원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무서운 질환인데 이 심근경색 환자가 심장 발작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심장병 환자의 한 약 반수는 네. 그 급사의 위험성이 항상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급사가 심장병의 증상이 점점점 악화되면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지만은 갑자기 증상이 악화 없이 이런 급사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변화 없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서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 급사의 약 80%는 네. 심장의 원인에 의해서 생긴 거고요. 심장 원인에 의한 급사의 80%는 급성 심근경색증에 의해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근경색증이 이런 급사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급사의 80%가 심장 질환이고 그 80% 중에 또 80%가 심근경색이라고 하니까 정말로 주의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진짜 이 산행에 나섰다가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분을 보면 굉장히 다들 당황하실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을 발견했을 때 응급 조치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신다면은 보다 유용하게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아주 중요한 이 말씀이신데요. 네. 갑자기 쓰러진 환자를 발견한다든지 의식이 없는 환자를 발견하면은 네. 급히 의식이 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의식이 네. 그리고 급히 주위 분에게 119 신고를 부탁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맥박이라든지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하고 네. 만약에 맥박이나 호흡이 없으면은 가슴을 정중앙 부위의 가슴을 압박을 하고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게 됩니다. 횟수는 가슴 압박 30회 그리고 그 다음에 인공호흡 2회를 실시를 하고요. 네. 그것이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네. 의식이 없으면 지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의식이 있는 경우에서는 환자가 맥박과 호흡 정도를 살펴보고 네. 의식이 있어도 이렇게 맥박과 호흡이 약하다면은 이런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도 있지만은 급히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심폐소생술 정말 항상 익혀둬야 되겠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정말 꼭 익혀두셔가지고요. 주위 분들이 어려움에 처하셨을 때 꼭 이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심폐소생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119에 빨리 연락을 해서 이 환자가 병원으로 빨리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가장 큰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심폐소생술 그리고 이 급성 심근경색에 있어서 골든타임은 얼마로 보시나요?
급성신경이색증이 발생하고 치료에 돌아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습니다. 보통은 한 3시간 급성신경기색증이 발생하고 네. 3시간 정도 지나면은 사망률이 급격히 증가됩니다. 네. 이거 보시는 바와 같이 급성신경기색증의 치료 소요 시간과 그리고 1년 사망률은 굉장히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기로는 그 시간은 살릴 수 있는 심장 근육의 양이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심장 근육의 양을 살릴 수 있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돌연사냐 아니면 그렇지 않냐를 이제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말 운이 좋아서 이제 돌연사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래도 늦게 되면은 어떤 더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건가요? 예, 돌연사를 막을 수는 돌연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심장 기능이 더 나빠지고 그리고 부정맥 발생 가능성이 높고 그 일상생활에 그 증상이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 급성신경색증의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1초라도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해서 이분들이 이제 응급으로 병원에 오시게 되면 바로 어떤 시술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그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가장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막힌 혈관을 뚫어서 막힌 혈관에 혈류를 공급해 주는 것이 치료의 일차적인 목표입니다. 그 일차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보통은 병원에 빠른 그 신경경색의 인식과 24시간 응급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빨리 찾는 것이 굉장히 제일 중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의료진이 꼭 있어야 되겠군요. 병원에 오시면은 네. 그 풍선이나 네. 스텐트를 사용해서 막힌 혈관을 뚫는 스텐트 삽입술이 가장 중요한 혈류 개선 치료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그렇군요. 시술을 함으로써 빠른 시간 내에 막힌 혈관의 혈류를 재개를 하게 되고 네. 그러면은 그 급사라든지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심장의 부작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술 외의 경우에 따라서는 네. 그 응급 심장 혈관 수술 내지는 혈액 용해질을 통한 약물 치료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하지만은 현재는 스텐트 삽입술로 인해서 빠른 시간 내에 혈류를 재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스텐트 삽입술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스텐트 삽입술은 그 풍선 위에 스텐트가 붙어 있고 이 붙어 있는 스텐트 위로 풍선을 확장시키고 네. 스텐트를 혈관벽에 붙여서 좁아져 있는 혈관을 넓히게 됩니다. 그리고 풍선은 다시 그 수축된 풍선을 다시 몸 밖으로 빼면은 확장된 스텐트만 이렇게 병변 부위에 남아 있게 됩니다. 실제로 스텐트 삽입술을 받으신 급성심근경색 환자를 보시면은 네. 이 시술 전에 왼쪽 심장 혈관 입구가 막혀 있습니다. 네. 그 부위가 막혀 있고 시술 후에 스텐트 시술을 통해서 혈류가 이렇게 재개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네. 왼쪽 심장의 급성심근경색 혈전에 의한 급성심근경색증으로 고통받으신 분이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서 현재 외래를 달리고 계신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네. 오른쪽 심장의 사진인데요. 오른쪽 심장도 이렇게 오른쪽 심장의 중간 부위가 동맥경화증에 의한 혈전에 의해서 이렇게 100% 막혀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도 응급 스텐트 삽입술을 통해서 혈류 재개가 되었고 네. 이분도 외래를 통해서 현재 약물 치료를 잘 받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정말 새로운 길이 생긴 거군요. 스텐트 삽입을 통해서요. 근데 앞서 말씀 언급 중에 수술이란 단어도 쓰셨거든요. 스텐트 삽입술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어떤 분이 스텐트 삽입술을 하시고 어떤 분이 수술을 하시게 되는 건가요? 혈관이 얼마나 많이 좁아지느냐, 좁아지는 위치, 그리고 당뇨병 같은 동반된 질환, 나이, 네. 그리고 환자의 체력 등을 고려해서 수술과 시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사진과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이런 혈관이 굉장히 심하게 좁아져 있고 네. 좌주간부라고 하는 혈관 시작 부위가 좁아져 있는 이런 분들은 수술을 통해서 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시술을 통해서 혈관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최근에는 스텐트 기술과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발달을 해서 과거에 수술로 밖에 치료하지 못했던 경우에서도 시술을 통해서도 충분한 치료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시술과 수술의 결정은 여러 가지 동반된 상황과 그리고
담당 선생님과의 상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궁금한 게요. 이 스텐트를 삽입을 해 놓으면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스텐트를 빼게 되나요? 아니면 그걸 영구적으로 가지고 있게 되나요? 스텐트는 한번 들어가면은 뺄 수가 없는 영구적인 외부 물질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아직 국내에서는 사용되지는 않았지만은 네.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새로운 스텐트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스텐트가 녹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금속 스텐트가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국내에서도 그런 새로운 스텐트가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스텐트를 삽입하신 분들이 재발의 위험이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물론 그렇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 스텐트 시술 후에 재발의 위험성은 많이 낮춰졌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의 발달 그리고 스텐트의 기술의 발달 등으로 해서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지만은 네. 아직까지도 이런 스텐트 혈관 시술 후에 재협착의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스텐트 혈관의 재협착은 크게 두 가지 기전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스텐트 혈전과 앞서 말씀드렸던 동맥경화성 재협착이 두 가지 중요한 기전이 되겠습니다. 네. 스텐트 혈전은 스텐트가 우리 몸에 제가 뺄 수 없는 이물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스텐트가 우리 몸에 이물질이 남아있으면 혈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혈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혈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아스피린 같은 약을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아스피린 약을 많이 드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혈전이 스텐트 안에 생겨서 갑자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스텐트가 우리 몸의 일부가 돼서 이 안에도 이제 또 혈전이 생길 수가 네. 있는 거군요. 네. 이런 스텐트 혈전의 빈도는 한 1 내지 20%로 굉장히 낮습니다. 낮은데 네. 이 스텐트 혈전이 생기면은 사망률이 한 30%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스텐트 시술 후에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약제의 복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이 스텐트 시술은 꼭 필요한 시점에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혈전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를 수시로 좀 점검을 해 보셔야 되겠어요. 스텐트 혈전이 생기면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증상과 굉장히 유사한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심한 통증,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급사의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굉장히 무서운 거군요. 그리고 동맥경화성 재협착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두 번째 좁아질 수 있는 원인 중에 한 개가 동맥경화성 재협착입니다. 이것의 기전은 앞서 말씀드렸던 죽상동맥경화증의 기전과 아주 유사합니다. 즉 혈관 내막 안쪽, 그리고 이 경우에서는 스텐트가 삽입되어 있는 부위에서 동맥경화증이 점점 더 진행해서 혈관이 좁아지는 것이 되겠고, 이것은 죽상동맥경화증의 처음 발생과 유사하게 천천히 자랍니다.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스텐트 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증상이 그렇게 급격한 급성기 증상은 없고 네. 만성 증상 같은 협심증의 증상은 나타납니다. 하지만은 이런 동맥경화성 재협착도 최근에 스텐트 기술이 굉장히 발전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빈도가 매우 낮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재협착을 막기 위해서는 앞서 그 2차 예방을 위해서 먹는 약인 아스피린 같은 약제를 좀 잘 먹고 본인이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텐데요. 근데 이 아스피린 같은 약제가 오히려 수술할 때 피가 안 멎을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치아를 발치하셔야 될 분들이 발치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네, 그게 임상적으로 굉장히 흔히 받는 질문이고 또 종종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얘기드렸던 스텐트 혈전의 예방을 위해서 아스피린과 그리고 새로 나온 항혈소판 약제의 지속적인 복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수술을 앞두고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 약제를 먹으면은 출혈의 증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뇌수술, 네. 그리고 안구내, 눈수술, 척추수술, 복강내 수술 같은 수술 전후로 출혈이 문제가 되는 경우에서는 아스피린을 중단을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가장 흔히 하나의 질문을 받게 되는 발치의 경우는 네. 바깥에서 지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가능하면은 아스피린을 복용하면서 발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잠시 중단하는 건 그리 큰 문제는 아니겠죠? 출혈의 위험성과 네. 그리고 스텐트 혈전의 위험성을 이렇게 서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위험한 수술과 스텐트 혈전 위험성이 높은 환자들은 수술하실 분과 그리고 스텐트 시술하신 심장 선생님의 이런 협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을 잠시 줄여서 스텐트 혈전의 발생 위험성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그리고 약을 만약에 아스피린을 쓰면은 출혈이 얼마나 증가되는지, 거기에 대한 그 덕과 실을 따져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심장 개통뿐만 아니라 또 다른 몸에 이상이 있어서 수술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이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해서 이 약 조절을 꼭 잘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방청 나와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좀 받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네, 여기 앞에 계신 분이요. 네, 저희는 남편이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나왔고요. 또 그 심근경색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지 걱정이 돼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요. 네. 위험이 있다고만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콜레스테롤이 좀 수치가 높으신 분들은 항상 이게 좀 고민이시거든요. 어떠신가요? 콜레스테롤은 앞서 얘기드렸던 바와 같이 축상동맥경화증에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가 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 처방은 성별, 나이,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얼마나 높은지, 당뇨병이 있는지, 고혈압이 있는지 그런 거를 고려해서 처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그 심내혈관 질환의 1차 내지 2차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높지 않아도 최근에는 많은 분들이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복용하는 게 더 낫다고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군요. 네. 정답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이요? 네. 언니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운동을 할 때 가슴이 답답하고 조인도 하거든요. 이런 것도 심장 이상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요. 왜 스트레스 받으시면 이렇게 막 가슴을 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것도 어떤 심장에 어떤 문제가 생긴 건가요? 증상을 봐서는 그 심장혈관 질환, 즉 협심증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를 못합니다. 증상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나이라든지 그 동반된 위험인자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진단 및 치료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상만 봐서는 협심증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 운동이 가능하시면은 앞서 보여드렸던 운동 부하 검사를 포함한 이런 심장에 대한 평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심혈관 질환은 진짜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방 수칙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 기름기 있는 음식은 좀 많이 먹지 마라, 새벽에는 운동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들이 다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그 기름기 음식, 운동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생활요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심장혈관 질환에 관련 학회와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심내혈관 재발한 예방을 위한 9대 생활수칙을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네. 이거를 보시면은 먼저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고 할 수 있는 담배는 반드시 끊으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개 피 줄이는 거 소용없습니다. 반드시 끊어야 되고요. 네. 술은 하루에 한두 잔 이하로 줄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은 싱겁게 그리고 골고루 채소와 생선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동맥경화성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중요한 생활 습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가능한 매일 30분 이상의 적절한 운동을 하셔야 되겠고, 하지만은 이 운동도 본인의 심장 상태를 넘어서 과격한 운동은 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적절한 체중과 허리 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그 심장혈관 질환뿐만 아니라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예방에 아주 중요한 그 예방 수칙이 되겠고요. 네. 다음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축상동맥경화증의 위험인자인 고혈압, 당뇨병, 콜레스테롤 이것은 3대 위험인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담배는 제가 처음에 얘기 드렸었고 네. 이런 고혈압, 고혈당, 콜레스테롤을 정기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질병으로 발생한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은 꾸준히 치료하고 관리를 적절히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심근경색증의 응급 증상을 숙지하고 이런 증상이 의심이 되면
1초라도 빨리 병원에 가셔가지고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9가지 수칙을 짚어주셨는데 연세가 있으신 분 중에서 사실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이 없는 분이 있으실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다 고위험군에 해당된다고 하니까 이 방송 보시면서 덜컥 겁이 난 분들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분들께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심증이나 급성 심근경색증 같은 병은 완치가 힘듭니다. 완치가 힘들고 급성 위험성이 높고 그리고 합병증의 발생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심혈관계 질환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회 경제학적인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앞서 얘기해드렸던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 9대 수칙만 잘 지키시면은 이런 위험한 심장 혈관 질환의 위험성으로부터 벗어나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심근경색이 무서운 건 돌연사의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것 때문이겠죠. 나 자신의 그 목숨을 잃는다는 것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게 더 큰 문제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호흡곤란 증세가 있는 분들은 병원에 꼭 찾으시고요. 앞서 선생님 말씀 기억하셨죠? 첫 번째 수칙이 담배를 끊는 겁니다. 담배 태우시는 분들 꼭 담배 끊으시고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정기검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근경색에 대해 알아봤고요.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심장내과 양태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